차가운 겨울 공기가 낡은 아파트의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와 이서연의 뺨을 날카롭게 스쳤다. 그녀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마지막 경고 문구가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찍힌 독촉장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협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떠 있는 휴대폰 화면이 놓여 있었다.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은 마치 그녀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싸늘하게 침묵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1년.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던 아버지는 평생 성실함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한순간의 욕심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었다. TK그룹의 하청업체가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동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전 재산은 물론 손대지 말아야 할 사채에까지 손을 댔던 것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사업은 처음부터 사기였고 아버지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 충격으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남겨진 것은 이제 갓 20살을 넘긴 서연과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남동생,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수억 원의 빚뿐이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하루에 서너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으려 발버둥 쳤지만 원금은커녕 이자를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사람이 없었다. 아니,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만 찾아올 시간이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현관문을 노려보았다. 잠시 후 문을 부술 듯한 굉음과 함께 욕설이 들려왔고 곧이어 낡은 잠금 장치가 힘없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육중한 체구의 사내 2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서연 씨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우리가 좋게 말할 때가 끝났다고 했을 텐데. 앞장서 들어온 박 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눈은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이라곤 없는 살림살이를 훑으며 경멸감을 숨기지 않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의 방문 앞을 막아서듯 버티고 섰다. 두려웠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버텼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박 실장은 코웃음을 쳤다. 시간 아가씨, 우리가 자선사업가로 보여 당신이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전단지를 돌려봤자 이자나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이제 당신 돈 따위엔 관심 없어.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돈이 아니라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박 실장은 서연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는 눈을 맞췄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담배 냄새에 헛구역질이 났다. 당신 빚 전부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났어. 아주 대단한 분이지. 그분이 당신 빚을 모두 떠안는 대신 당신은 그분 밑에서 일하게 될 거야. 질문은 받지 않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내 몸뚱이 하나로 이 모든 빚을 청산할 기회라고 영광인 줄 알아야지.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몸뚱이 하나로 그 단어가 담고 있는 함의는 명백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저들의 손에 남동생까지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방 안에서 공부하고 있을 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결심은 찰나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후퇴였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 실장은 의외라는 듯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말이 통해야지. 똑똑한 줄 알았어. 짐 챙길 것도 없겠지. 그냥 몸만 따라와. 사내들은 서연을 끌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작은 아파트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짧았던 행복의 기억들을 돌아보았다.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서연은 창밖을 응시했다. 차는 그녀가 살던 허름한 동네를 순식간에 벗어나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강남의 중심부로 향했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수많은 고층 빌딩과 명품 상점들, 그 속을 오가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냉정한 눈으로 관찰했다.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앞으로 닥칠 미지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빌딩 앞이었다. TK그룹 한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대 기업의 본사였다. 서연은 자신이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사내들에게 이끌려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고 그곳을 오가는 직원들의 모습에서는 빈틈없는 엘리트 의식이 느껴졌다. 모든 것이 그녀와는 이질적인 세계였다. 그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숨 막힐 듯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오피스가 눈앞에 펼쳐졌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고가의 예술 작품들. 그리고 방 전체를 압도하는 거대한 원목 책상. 그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박 실장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대표님 말씀하신 사람 데려왔습니다. 그제야 남자가 천천히 의자를 돌려 서연을 향했다. 그림자 속에서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날카로운 턱선, 오만한 빛을 띤 차가운 눈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마치 잘 조각된 얼음 조각상 같았다. 서연은 뉴스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임을 깨달았다. TK그룹의 총괄 대표 강태준이었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서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서류를 검토했다. 그가 만들어내는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게 서연을 짓눌렀다. 한참 후에야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값을 매기는 듯 노골적이고 차가웠다. 서연은 모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그를 마주했다. 이서연, 22살, 아버지는 이현석 부실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 남동생 하나. 맞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의 동요 없이 낮고 차분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서연은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오늘부로 내 아비가 남긴 빚 전액은 내가 인수한다. 그 대가로 넌 내 개인 비서가 될 거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얇은 서류 한 장을 서연 쪽으로 밀었다. 내게 제공될 숙소와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 적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빚이 청산되기 전까지 내 인생은 내 소유다.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어디에도 갈 수 없어. 내 명령은 절대적이며 불복종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일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것은 고용 계약서가 아니었다. 노예 문서에 가까웠다. 서연은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쥔 남자와 그가 내민 종이 한 장을 번갈아 보았다. 두려움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기묘한 오기가 싹트고 있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가 펜을 집어들었다.
떨림 없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 3글자를 똑똑히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은 강태준의 차가운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서명을 마친 서연이 펜을 내려놓자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압도적인 키 차이와 위압감의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서연의 귓가에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부터 내게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없어. 넌 그냥 내 것이다. 명심해. 그 말은 그녀의 새로운 삶,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차가운 선언이었다. 이서연의 새로운 거처는 TK그룹 소유의 최고급 오피스텔이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전망과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진 내부는 마치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케 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듯 차갑고 정적이었으며 공동구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는 출입카드는 이곳이 아름다운 감옥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강태준의 개인 비서로서의 첫날은 굴욕감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출근했고 그는 제대로 된 업무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지독할 정도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커피 제조법을 내밀거나 이미 완벽하게 정돈된 그의 서재를 다시 정리하라고 시키는 등 모욕적인 잡무만을 던져주었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녀가 저항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각인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을 유령처럼 대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어이 혹은 너라고 불렀고 마치 가구의 일부인 양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다. 그의 사무실을 드나드는 다른 임원들 역시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볼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지시를 수행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가면과 같았지만 그 뒤에서는 날카로운 이성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했다. 강태준이 누구를 만나는지, 그들의 대화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 무심코 책상 위에 놓인 서류의 제목들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부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세계를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은 창고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그것들을 모두 분류하라고 지시했다. 몇 년은 좋게 묵은 듯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류들은 누가 봐도 중요하지 않은 폐기 대상이었다. 그녀를 지루함과 무력감 속에 가두려는 또 다른 의도였다. 서연은 말없이 서류들을 자신의 자리로 옮겨와 분류하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던 그녀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다. 뉴 제니스 시티 개발 사업, 낯익은 프로젝트명이었다. 바로 아버지를 파멸로 이끈 그 사업의 이름이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지만 서연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뒤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따로 빼내어 다른 서류들 사이에 깊숙이 숨겼다.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그녀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마침내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의 실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날 이후 서연의 관찰은 더욱 집요해졌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리를 비운 아주 짧은 시간들을 활용했다. 그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통화하는 내용, 스쳐 지나가며 보는 보고서의 내용들을 조각난 퍼즐처럼 맞추어 나갔다.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은 스치듯 본 숫자와 이름들을 정확하게 복원해냈고
머릿속에서 거대한 그림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다. TK그룹의 총괄 대표라는 공식적인 직함은 그의 거대한 왕국을 가리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 그의 진짜 사업은 법과 도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경쟁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정치권과 유착하여 각종 이권을 독점했다. 그는 콘크리트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였고 그 앞에서는 어떤 먹잇감도 무력했다. 서연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사냥꾼의 덫에 걸린 순진한 사슴에 불과했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아무런 무기도 되지 못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섣부른 복수심은 자신마저 파멸시킬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획이었다. 강태준의 경멸과 감시는 계속되었다. 그는 종종 일부러 늦은 밤까지 그녀를 사무실에 남겨두고는 자신은 유유히 사라져버렸다. 홀로 남겨진 사무실의 정막은 사람을 미치게 할 만큼 무거웠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시간은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서재에 들어가 책으로 위장된 금고를 찾아내거나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USB를 발견하는 등 대담한 행동을 이어갔다. 물론 모든 행동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극도로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손을 대기 전과 후의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먼지 한 톨의 위치까지도 원래대로 복원했다. 그녀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이런 위험한 이중생활에서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매일 밤 수집한 정보들을 암호화하여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보험이자 언젠가 강태준의 심장을 겨눌 비수였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가 무심코 휴지통에 버린 구겨진 메모 조각이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법인명과 숫자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다른 사람이 봤다면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에 불과했겠지만 그동안의 정보를 통해 패턴을 파악하고 있던 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비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치명적인 증거로 보였다. 그리고 그 법인들 중 하나의 이름이 아버지를 파산시킨 유령 회사의 이름과 일치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로는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저 불빛들이 이제는 가족을 삼켜버린 괴물의 차가운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더 이상 빛 때문에 팔려온 무력한 소녀의 모습은 그곳에 없었다.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로 단련된 위험한 목적을 가진 한 여인의 얼굴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은 이제 그녀의 비밀스러운 전쟁터가 되었다. TK그룹이 주최하는 국제투자 포럼은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행사였다. 강태준이 추진하는 수조 원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성패가 이 자리에 모인 해외 투자자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완벽한 행사를 위해 삭막한 기계의 부품처럼 움직였다. 이서연 역시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의 역할은 행사장 입구에서 방문객 명단을 확인하는 눈에 띄지 않는 말단 업무였다. 강태준은 그녀를 이곳에 데려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녀의 위치를 각인시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세계적인 기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신과 그런 자신을 멀리서 지켜보며 굳은 일을 해야 하는 그녀의 처지를 비교하며 굴욕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시선은 행사장 전체의 동선을 빠르고 정확하게 훑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강태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기 직전 문제가 발생했다. 핵심 데이터와 재무 모델이 담긴 발표 파일이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손상되어 열리지 않는 것이었다. 기술팀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발표를 총괄하던 최 이사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투자자들의 좌석에서는 술렁임이 커져갔고 단상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막대한 자금이 걸린 계약이 한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서연은 행사장 뒤편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술팀 직원들이 주고받는 다급한 대화를 들으며 문제의 원인을 즉시 파악했다. 대학 시절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하며 밤을 새워 공부했던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들이 시도하는 방식으로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망설임은 짧았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기술팀이 모여있는 무대 뒤편으로 향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기술팀장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고 최 이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경멸 어린 표정으로 네가 여길 어디라고 끼어들어 당장 내 자리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주눅 들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시도하시는 복구 방식은 손상된 섹터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우회해서 파티션된 딥캐시에 저장된 백업 파일에 직접 접근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기술팀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위험 부담이 큰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박했던 최 이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강태준은 그 모든 광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어떤 생각이 오가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건가? 최 이사의 물음에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맡겨봐. 서연은 키보드 앞에 앉았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잡한 명령어들이 검은 화면을 빠르게 채워나갔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잡무나 처리하던 비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숙련된 해커처럼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을 거침없이 파고들었다. 몇 분이 흐르고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자리를 뜨려던 바로 그 순간 메인 스크린에 TK그룹의 로고와 함께 발표 자료가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연회장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최 이사와 기술팀 직원들은 경악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강태준은 완벽한 연기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강태준의 시선은 더 이상 단상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행사장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서연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경멸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놀라움 그리고 서늘한 호기심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의 주변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몇몇 직원들은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저기를 드러내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점이었다. 특히 최 이사는 서연에게 다가와 감사는커녕 차가운 경고를 날렸다. 오늘 일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간 다치는 수가 있어. 내 자리가 어딘지 똑똑히 기억하는 게 좋을 거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한낱 비서 때문에 드러난 것에 대한 모욕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불려갔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침묵이 그녀를 맞았다. 강태준은 말없이 자신의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다. 그녀가 그의 앞에서 앉도록 허락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서연을 말없이 관찰했다. 마치 그녀의 속을 들여다보려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 시선을 마주했다. 마침내 강태준이 두꺼운 보고서 한 뭉치를 책상 위로 밀었다. 내일 아침까지 이 보고서를 요약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업무의 내용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단순한 잡무가 아닌 고도의 분석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녀가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관심은 기회인 동시에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양날의 검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두 번째 막이 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밤새 완벽하게 요약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강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보고서를 훑어보는 동안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업무는 완전히 달라졌다. 커피를 타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잡무 대신 그의 비밀회의 일정을 관리하고 대외비 문서를 기초 작성하며 그의 지시사항을 다른 부서에 전달하는 민감한 역할들이 주어졌다. 그의 제국 가장 깊숙한 곳에 접근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목을 겨누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졌음을 의미했다. 강태준의 변화는 일종의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활용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민감한 정보를 던져주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고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세밀하게 감시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았기에 더욱더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과 기계처럼 정확한 업무 처리 능력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기회는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왔다. 강태준은 자신의 개인 서고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곳은 그의 사적인 기록물들이 보관된 금단의 영역이었다. 그녀의 신중함을 시험하려는 또 다른 의도였지만 서연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을 옮기던 그녀의 손끝에서 익숙한 단어가 스쳤다. 프로젝트 제니스 보관용.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바로 그 사업 뉴제니스 시티 프로젝트의 원래 이름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서고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상자를 가장 구석진 곳으로 옮긴 뒤 떨리는 손으로 봉인된 테이프를 뜯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업 계약서, 설계도면, 그리고 재무 계획서 등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의 이름 현석인쇄라는 글자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이 거대한 사기극의 미미한 협력 파트너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 순간부터 서연의 밤은 비밀스러운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모두가 퇴근한 후 서고에 남아 프로젝트 제니스의 서류들을 파헤쳤다. 만년필로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모든 문서를 한 장 한 장 촬영하고 원래 있던 그대로 완벽하게 복원해 놓았다.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는 완벽한 범죄였다.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지만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에 피곤함조차 잊을 수 있었다. 서류들은 체계적인 사기 행각의 전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TK그룹은 유령 회사를 내세워 아버지와 같은 중소기업들을 프로젝트에 끌어들였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그들이 가진 자산을 담보로 막대한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그런 다음 고의적인 사업 지연과 비용 부풀리기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프로젝트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갔고, 마지막에는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협력사들의 자산을 헐값에 모두 집어삼켰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약탈이었다. 그리고 그 약탈의 정점에는 강태준이 있었다. 부실화된 프로젝트의 모든 자산을 헐값에 다른 TK 그룹의 자회사로 이전시키는 최종 계약서에서 서연은 그의 서명을 발견했다. 차갑고 오만한 필체,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수십 개의 가정을 파괴하는 문서에 서명했던 것이다. 서연에게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기업가가 아니었다. 순수한 악의 얼굴을 한 악마였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혼자서는 결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내부의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녀는 다른 임원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은 누구인가? 그녀의 레이더에 재무팀의 김 부장이 걸려들었다. 언젠가 강태준이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여러 임원들 앞에서 김 부장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당시 김 부장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에서 그의 억눌린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반란의 씨앗을 보았다. 물론 섣불리 접근할 수는 없었다. 의심을 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서연은 우연을 가장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김 부장이 매일 같은 시간에 커피 머신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그 시간에 맞춰 휴게실로 향했다. 김 부장과 마주친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아무렇지 않게 최근 재무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최근 보고서를 보니 김 부장님 부서에서 진행하는 신규 투자건의 수익률 계산 방식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표님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김 부장의 업무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으며 강태준의 포갑적인 통치 아래에서 겪는 고충을 이해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김 부장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늘 강태준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던 감정 없는 인형 같던 비서가 던진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그는 확답 대신 애매한 미소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그녀를 하찮은 비서로 보는 눈이 아니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 속에서 미묘한 교감이 흘렀다. 서연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생각에 조용히 자리를 떴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다. 그녀가 심은 작은 의심과 동질감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에 저장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진실을 향한 추적은 이제 정의를 위한 복수로 변모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이서연은 김 부장과의 두 번째 우연한 만남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막연한 암시가 아닌 구체적인 미끼를 준비했다. 그녀는 휴게실에서 또다시 마주친 김 부장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부장님 대표님 지시로 작성한 해외 자회사 현금 흐름 분석 자료입니다. 제출하기 전에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12페이지의 수치가 부장님 부서 분기 보고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은 완벽하게 위장된 초대장이었다. 그녀가 말한 오류는 사실 그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미세한 변칙이었다. 그 숫자는 TK그룹의 비자금이 세탁되는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의 능력을 아는 김 부장이라면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간파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것은 그의 의지를 시험하고 동맹을 제한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다음 날 김 부장이 회사의 비상계단에서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서연이 건넨 USB가 단순한 자료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몇 년 전 그의 아버지 역시 TK그룹의 적대적 인수에 의해 평생을 바친 회사를 빼앗기고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TK그룹에 입사했지만 핵심 정보에 접근할 권한도 함께할 동료도 없이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은 그렇게 체결되었다. 그는 재무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내부 네트워크를, 그녀는 강태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적의 심장부에서 서로의 유일한 아군이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낮은 속삭임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서연의 이중 생활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처럼 시작되었다. 낮에는 강태준의 완벽하고 감정 없는 비서였다. 그녀는 그의 모든 요구를 예측하고 그의 스케줄을 흠잡을 데 없이 관리하며 그의 기능적인 신뢰를 조금씩 얻어갔다. 강태준은 그녀를 그저 쓸모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며 비자금 보고서의 기초 검토와 같은 치명적인 업무들까지 맡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밤이 되면 그녀는 냉철한 조사관으로 변모했다. 강태준이 무심코 던져준 자료들 속에 암호를 해독하고 원본 데이터를 빼돌렸다. 정보 전달은 도서관의 특정 책에 자료를 숨겨놓는 고전적인 데드드롭 방식을 이용했다. 그녀가 정보를 남기면 다음 날 김 부장이 그것을 수거해 분석했다. 그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꿰맞춰 강태준의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그리고 프로젝트 제니스에 동원되었던 유령 회사들의 연결 고리를 찾아냈다. 긴장감은 나날이 높아졌다. 어느 날 밤 서연은 강태준의 사무실에 있는 그의 개인 노트북에서 결정적인 회계 장부를 복사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불과 몇 초 만에 USB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노트북을 덮은 뒤 태연하게 그의 책장을 정리하는 척했다. 예고 없이 돌아온 강태준은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며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 둔 변명을 침착하게 늘어놓았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아슬아슬한 순간은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다. 그녀뿐만 아니라 김 부장과 그녀의 동생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그들이 모은 증거들은 끔찍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프로젝트 제니스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수년간 사용해온 약탈의 템플릿이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을 집어삼켰고 그 뒤에는 파산과 망가진 가정들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세탁된 검은 돈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서연은 자신의 싸움이 단순히 아버지를 위한 복수를 넘어 이름 모를 수많은 희생자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들의 비밀 접선 장소인 오래된 서점에서 김 부장은 서연에게 최종 분석이 담긴 서류철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강태준의 개인 비자금 계좌에서 시작된 돈의 흐름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현석 인쇄의 파산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금융 흐름도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였다. 서연은 차가운 종이 위에 그려진 진실을 응시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전말이 그 안에 있었다. 그녀의 슬픔과 분노는 이제 날카로운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 더 이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머물 수 없었다. 정의를 집행하기 위한 덫을 놓아야 했다. 모든 조각은 맞춰졌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을 함정으로 유인할 마지막 계획을 세우는 것뿐이었다. 강태준의 태도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노골적인 경멸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갑고 집요한 관찰이 대신했다. 그는 그룹의 명운이 걸린 최고위급 전략회의에 이서연을 배석시키기 시작했다. 물론 발언권이 있는 참석자가 아닌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역할이었지만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바로 곁에 두고 그녀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디까지 이해하는지를 시험하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체스 게임과 같아졌다. 그는 복잡한 시장 분석 보고서나 법률 문서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듯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지적 깊이를 떠보았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았기에 완벽하게 계산된 답변만을 내놓았다. 핵심을 꿰뚫는 정확한 대답이었지만 언제나 그것이 뛰어난 분석의 결과가 아닌 성실한 관찰의 소산인 것처럼 보이도록 자신을 포장했다. 그녀는 유능하지만 주제를 넘지 않는 비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그의 오만함을 역이용했다. 이 기묘한 긴장감 속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다. 늦은 밤 적대적 인수합병건으로 씨름하던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강태준은 드물게 지치고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거의 혼잣말처럼 물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나? 그가 그녀에게 의견을 물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의 가면이 아주 잠시 벗겨져 인간적인 고뇌가 드러났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즉시 평정을 되찾고 계산된 답변을 내놓았다. 그녀는 판도를 뒤집을 만한 거창한 전략을 제시하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동안 비밀리에 조사해 온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 기업의 물류 시스템에 있는 사소한 허점을 지적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약점이었지만 파고들면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급소였다. 그녀의 제안은 지극히 실용적이고 관찰력 좋은 비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 그녀의 통찰력은 어설픈 대전략보다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남겼다. 예리하고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교활했다. 강태준은 새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닮은 냉혹한 집요함을 발견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하고 위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결코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서로의 지적 능력을 인정한 포식자가 또 다른 포식자를 알아보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매료되었고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서연에 대한 호기심이 극에 달한 강태준은 그녀를 더 깊이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보안 등급을 부여했다. 내 개인 서버 엉망이니 정리해둬. 그 말은 그녀에게 왕국의 열쇠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의 오만함이 낳은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의 개인 서버에는 TK그룹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모두 담겨 있었다. 불법적인 거래 내역, 비자금 장부, 그리고 프로젝트 제니스를 포함한 그가 저지른 모든 부패한 거래의 원본 파일들이 봉인되어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두 사람의 심리전이 격화될수록
위험 또한 커졌다. 최 이사를 비롯한 그의 측근들은 이 새로운 역학 관계를 불안과 질투가 뒤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서연은 왕자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위험한 이물질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파멸시킬 수 있는 작은 실수 하나라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이제 서연은 강태준의 날카로운 지성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독사들의 위협까지도 상대해야 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사무실을 감쌌다. 서연은 마침내 강태준의 개인 서버 인터페이스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폴더 목록이 섬광처럼 깜박였다. 그를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스크린 너머에서 자신을 시험하며 지켜보고 있을 그의 보이지 않는 시선을 느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제 그녀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폭풍을 일으킬지 결정해야만 했다. 거대한 태풍을 눈앞에 둔 숨 막히는 정적의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개인 서버는 부패의 바다였다. 이서연은 매일 밤 그 바닷속을 유영하며 진실의 파편들을 건져 올렸다. 그녀는 고도의 암호화 기술로 봉인된 파일들을 하나씩 해독해 나갔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을 찾아냈다. 그것은 프로젝트 제니스에 편집되지 않은 원본 기획안이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와 같은 투자자들을 어떻게 속여 파산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상 피해자 명단까지 적나라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김 부장에게 넘겼다. 작전 실행 전 마지막 만남에서 두 사람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주주총회를 결전의 날로 정했다. 수많은 주주와 언론의 눈이 집중되는 그 자리는 강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김 부장은 재무팀의 직위를 이용해 공식 발표 자료에 트로이 목마 파일을 심어놓기로 했다. 평범한 데이터 파일로 위장된 그 파일은 발표 도중 클릭되는 순간 강태준의 비자금 내역 사기 계약서, 비밀 장부 등 모든 증거를 스크린에 폭로할 것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어리석은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는 공기 중에 감도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이서연의 완벽한 평정심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복종이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개인 서버 네트워크 로그에서 경보를 울릴 정도는 아니지만 평소보다 높은 데이터 전송량을 발견했다. 그의 동물적인 사냥꾼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먹잇감이 더 이상 먹잇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는 자신의 충직한 하수인이자 보안팀 책임자에게 이서연의 뒷조사를 다시 지시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신상 조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 이름과 과거, 직업, 그녀가 거쳐온 모든 흔적을 샅샅이 파헤치라는 비밀 명령이었다. 그는 그녀의 동기를 찾고 있었다. 그가 감지한 미묘한 저항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게임의 법칙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그가 그녀를 사냥할 차례였다. 보안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서연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오피스텔 앞에 검은색 세단이 종종 모습을 드러냈고 누군가 고도로 암호화된 그녀의 개인 클라우드에 접속하려 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그녀와 김 부장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강태준이 그녀와 현석 인쇄의 관계를 알아채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주주총회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숨막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강태준은 보안팀의 1차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아버지 이현석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회사 이름 현석 인쇄와 그 회사가 프로젝트 제니스의 피해 기업 중 하나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조용한 비서 예상치 못한 능력, 미묘한 반항심. 그 모든 것이 빚 때문이 아니었다. 복수였다. 그의 차가운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가 싶더니 이내 소름 끼치는 포식자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이제 이 게임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강태준이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은 그의 책상 위 스탠드를 제외하고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이현석의 파산 보고서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섬뜩한 깨달음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가면은 벗겨졌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았고 그녀 또한 그가 안다는 것을 알았다. 덫은 이미 설치되었지만 사냥꾼은 이제 그 덫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폭발 직전의 고요한 대치, 모든 것이 내일 결정될 터였다. 심판의 날 아침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무거웠다. 이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단호했다. 다가올 전투를 위한 갑옷처럼 그녀는 몸에 꼭 맞는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었다. 강태준이 그녀의 정체와 동기를 모두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문제는 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였다. 주주총회를 취소할까, 그녀를 해고하거나 사람을 시켜 끌어낼까.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오만함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을 꺾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정면으로 맞서 싸울 터였다. 주주총회장은 수많은 주주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는 기대와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곧이어 강태준이 등장했다. 그는 여전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의 아우라를 풍기며 단상으로 향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고 강렬하게 부딪혔다. 그것은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다. 그의 보안팀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날카롭게 주시했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최 이사는 두려움과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재무 보고와 미래 사업 전망이 이어졌다. 강태준은 청중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노련한 연기자처럼 단상을 지배했다. 서연은 약속된 순간을 기다렸다. 최 이사가 발표할 신사업 개발 계획 트로이 목마 파일이 심어져 있는 바로 그 순서였다. 그녀는 재무팀 좌석에 앉아 있는 김 부장과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게 눈짓을 교환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 계획까지 모두 준비된 상태였다. 바로 그때 최 이사가 발표를 시작하려던 순간 강태준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발표에 앞서 내부 보안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과거 저희 프로젝트의 부실 계약자였던 고 이현석 씨의 딸 이서연 비서가 권한 없이 회사 내부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장래의 충격의 술렁임이 퍼져나갔다. 그는 그녀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서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불순분자로 낙인 찍으려 한 것이다. 그의 지시에 보안팀이 그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은 그의 반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그 틈을 이용해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트로이 목마는 이중 함정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녀가 오늘 아침 미리 강당의 시청각 시스템에 심어둔 무선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발표용 컴퓨터를 통제할 수는 있었지만 강당의 핵심 시스템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강태준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깜박이더니 암전되었다. 잠시 후 화면은 재무제표가 아닌
프로젝트 제니스의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다시 켜졌다. 뒤이어 상영된 것은 강태준의 범죄를 고발하는 전문가 수준으로 편집된 영상이었다. 사기 계약서에 스캔본 그의 비자금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비밀장부주가 조작을 지시하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 그리고 현석 인쇄의 이름이 맨 위에 적힌 피해 기업들의 명단까지.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반박 불가능했다. 총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증거 자료 옆 거대한 화면에 클로즈업된 강태준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를 넘어선 순수한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보안팀에게 당장 영상을 끄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김 부장이 미리 설치해둔 외부 송출 라인을 통해 모든 내용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방송되고 있었다. 전 세계가 그의 제국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서연은 조용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강태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선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끝났어요. 그 말에 이성을 잃은 강태준이 맹수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허공에서 멈췄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보안팀과 함께 그를 덮친 것이었다. 최 이사를 비롯한 공범들 역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무적의 가면이 산산조각난 강태준은 연행되어 나가며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증오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작고 조용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강태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후 주주총회장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이서연은 그 모든 광경의 중심에서 홀로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거대한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복수라는 무게추가 사라지자 몸이 허공에 뜬 것처럼 아득했다. 그때 김 부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감정에 북받친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서연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라는 단어가 낯설면서도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외로운 싸움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동지를 얻은 것이다. 호텔을 빠져나오자마자 그녀는 거대한 인파에 둘러싸였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앞에서 터지고 마이크들이 사방에서 그녀의 얼굴로 향했다. 이서연 씨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부 고발자가 맞습니까? 개인적인 복수였습니까? 그녀는 하루아침에 거대 기업 총수를 무너뜨린 의문의 여인으로 세상의 모든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의 보호를 받으며 겨우 차에 오를 수 있었다. 그 후 며칠은 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는 일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유령 회사들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돈 세탁의 복잡한 흐름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과 날카로운 분석력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그녀가 혼자서 해낸 일의 깊이와 정교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참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니었다.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의 핵심적인 파트너였다. 한편 총수를 잃은 TK 그룹은 경랑에 휩싸였다.
임시경영위원회가 꾸려지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룹 곳곳에 짙게 남아 있었다. 그에게 충성했던 임원들이나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교묘하게 수사를 방해하거나 서연과 김 부장 같은 핵심 증인들을 협박했다. 그들은 언론에 서연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빼돌린 복수심에 불타는 불안정한 인물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어느 주말 서연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차가운 비석 앞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랜 침묵 속에서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오랫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복수라는 무거운 짐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명예를 더럽혔던 거대한 악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더 큰 의미의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강태준은 막대한 재산을 이용해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들은 서연이 강태준과 맺었던 노예 계약을 물고 늘어지며 그녀가 불만을 품고 회사를 무너뜨리려 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불법 사찰과 정보 절도이며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논리였다. 거대한 시스템은 강태준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였다. 법적 공방이 불리하게 흘러가려던 그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서연의 용기에 힘을 얻은 강태준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그의 계략에 넘어가 회사를 뺏겼던 중소기업 사장들,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직원들이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이 더해지면서 검찰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서연에게 쏠렸던 비난의 화살은 동정과 지지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꾼이 아니었다. 거대하게 맞서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첫 정식 재판을 앞둔 마지막 준비 기일. 서연은 검찰청 입구에 섰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들의 질문은 이전보다 훨씬 정중해져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함께 싸워줄 다른 피해자들이 조용한 지지를 보내며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현석의 딸 이서연이 아니었다. 희망의 증거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법정이라는 마지막 전쟁터를 향해 걸어 들어갔다. 강태준의 제국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용기가 움트고 있었다. 몇 달에 걸친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의 끝에서 마침내 심판의 망치가 내려쳐졌다. 압도적인 증거와 수많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 앞에서 강태준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재판부는 강태준의 사기, 횡령, 주가 조작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그의 범죄가 사회에 미친 해악을 엄중히 꾸짖으며 그에게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는 과거의 허상만을 남긴 채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재판이 끝난 후 새롭게 출범한 TK그룹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새로운 경영진은 프로젝트 제니스를 포함한 과거의 모든 사기성 프로젝트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기금을 마련했다. 이서연의 가족이 짊어졌던 빚은 공식적으로 무효 처리되었으며 아버지는 실패한 사업가가 아닌 부패한 권력의 희생자로 공식 인정되어 마침내 명예를 회복했다. 그것은 돈보다 더 간절했던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었다. 어느 날 TK그룹의 새로운 대표가 직접 서연을 찾아왔다. 존경받는 전문 경영인이었던 그는 그녀의 용기와 지성 그리고 청렴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룹의 신설 부서인 준법 감시팀의 고위직을 제안했다.
그녀가 무너뜨린 제국을 그녀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동참해 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안정되고 강력한 미래가 보장된 누구라도 탐낼 만한 자리였다. 서연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홀로 도시를 걸었다. 한때는 포식자들로 가득한 콘크리트 정글처럼 보였던 이 도시는 이제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싸움이 TK 그룹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오직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대표를 찾아가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자신의 능력은 기업의 울타리 밖 다른 곳에서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몇 달 후 서연은 보상금의 일부와 시민단체의 후원을 받아 작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거대 기업의 횡포로 고통받는 아버지와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법률 및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TK 그룹을 떠난 김 부장 역시 그녀의 든든한 파트너로 합류했다. 강태준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햇살이 잘 드는 그들의 작은 사무실은 희망과 온기로 가득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절망과 패배감에 젖은 젊은 부부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대기업의 사기를 당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과거를 보는 듯한 이야기였다. 서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다. 마침내 그들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따뜻하고 단단한 미소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우리 싸울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도 상처 입은 피해자도 아니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른 사람을 돕는 강력한 무기로 바꿀 줄 아는 희망의 등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더 이상 권력과 탐욕의 마천루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는 분주한 거리의 풍경이 보였다. 마침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선 그녀는 스스로 만들어낸 빛과 의미로 가득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